아래가 절벽과 비슷한 비탈길이라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까지 오는 철제 난간을 세워둔 곳이다. 나는 저곳을 싫어한다. 오래된 난간은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헐거웠고 조금만 힘을 주어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곤 했다. 아빠는 늘 내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아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로등 바로 아래에 선 여자가 화를 냈다. 긴 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다. 가로등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선 남자는 짧은 커트머리에 검은 모자를 썼다. 검은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어서 남자는 마치 여자의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칩!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얼굴 근처가 잠깐 밝아졌지만 모자에 가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 빙글 여자가 몸을 돌렸다. 난간에 등을 기대고 두 팔을 난간에 걸쳤다. 그냥 같아? 내가 있는 곳에서는 두 사람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화가 났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어쩌면 두 사람은 할머니가 자주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애인 사이일 수도 있다. 드라마 속 남녀는 늘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였다.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에 반해 남자는 여태껏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처럼 한묵중인 걸까?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다 말하겠어. 넌 이제 끝장이야. 악을 쓰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은 듯 앙칼지게 울려 퍼졌다. 나는 황급히 귀를 틀어막았다. 나는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특히 성인 여자가 화를 내는 목소리는 더욱 싫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달리기를 하지 않았는데 숨이 점점 가빠졌다.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소름 끼치는 감각을 알고 있다. 이 다음에는 귓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리고 바깥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기도 하고 벽에 머리를 박고 싶어지기도 하며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어지기도 한다. 아빠는 이것을 전조 증상이라 불렀다. 그 증상이 느껴질 때는 꼭 아빠에게 말해달라며 나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휴대폰에는 9시 46분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나는 저 사람들이 1분 안에 이곳에서 떠나주기를 바라며 두 사람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감고 있던 눈을 뜨자 어찌된 일인지 여자의 상체가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끼익! 철제 구조물이 비틀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난간이 반쯤 떨어져 덜렁거렸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던 여자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허공을 향해 두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러고는 남자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도와줘! 순간 남자는 한 손을 뻗더니 여자의 상체를 밀었다. 무게 중심이 넘어간 듯 여자의 두 다리가 허공에 떴다. 겁에 질린 여자는 바닥을 디디려 다급하게 다리를 버둥거렸다. 그때 남자가 다시 한번 여자의 가슴을 아래로 밀었다. 이미 균형을 잃은 여자의 몸이 손쉽게 난간 밖으로 넘어갔다. 살려줘! 제발! 살려! 와! 털썩! 쿵! 묵직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모자를 더욱 깊숙이 눌러쓰고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후 하고 담배 연기를 품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 나는 다시 시간을 확인했다. 9시 47분.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아빠보다 늦게 도착하면 아빠는 내가 몰래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며 예전처럼 화를 낼 것이고 할머니는 또 서럽게 울 것이다. 그건 싫다. 구당탕!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미끄럼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쿵쾅 쿵쾅. 내 발소리를 따라 나무가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가 났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깜짝 놀란 남자가 휙 하고 몸을 돌렸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얼굴이 어쩐지 당혹스러운 듯 느껴졌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림자가 짙게 진 탓에 남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체육공원을 나가려면 남자가 있는 곳을 지나야 했다. 나는 그곳을 향해 아주 빠르게 뛰었다. 내 발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남자가 아주 낮게 욕설을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너무 작은 소리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픽! 담배를 던져버린 남자가 나를 향해 몸을 틀었다. 그러고는 나를 붙잡으려는 듯 두 손을 쭉 뻗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건드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 특히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욱 끔찍했다. 나는 남자를 처음 봤고 우리 사이에는 친분이 아예 없다. 그러니 남자의 인사를 모른 척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남자의 손이 체육공원 밖으로 뛰쳐나가는 내 팔을 붙들었다. 잡힌 팔을 거치게 흔들었지만 억센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에게서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와 동시에 달콤한 향수 냄새와 알 수 없는 독한 냄새도.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가로등을 등진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온몸을 바동거렸다. 남자의 손바닥이 내 얼굴을 스쳤다. 건조하고 까칠한 감각에 소름이 돋았다. 남자는 내 목을 움켜쥐려 했다. 나는 목에 걸고 있던 쌍안경을 벗어 세게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남자가 신음을 흘렸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게서 떨어졌다. 나는 남자를 향해 쌍안경을 냅다 집어 던졌다. 빠각! 으악! 남자가 또다시 낮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웅크렸다. 아빠가 사준 쌍안경이 제법 무거워서 다행이었다. 가끔 침대에 누워 쌍안경으로 천장을 관찰하다 실수로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쌍안경이 얼굴을 때리면 진짜 눈물이 나도록 아팠다. 남자도 그 정도로 아픈 모양이다. 남자가 주춤한 틈을 놓치지 않고 나는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아빠보다 빨리 집에 도착해야만 했다. 지금 나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다. 방에 도착하고 나서야 헉헉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중이었다. 삐걱 하고 뒷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얼른 침대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귀를 쫑긋 세웠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아빠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렸다. 대희야, 자니? 나는 아빠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원래 말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평소라면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아른 척은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빠는 침대 곁에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손님이 왔는지 나에게 이야기할 테고 나는 자장가 같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꿈속으로 빠져들 터였다. 그것이 우리의 일과였다. 그러나 나는 이불 안에서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어깨도 들썩이지 않았다. 잠시 기척을 살피던 아빠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 사이로 좋은 꿈 꾸렴 하는 인사가 날아왔다. 들키지 않았다.
벌렁거리던 심장이 그제야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나는 입을 밖으로 코만 빼꼼 내밀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탓이다. 커다랗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쉬었다.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휴, 다행이야. 그러자 문득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화를 내던 여자, 그 여자를 난간 너머로 밀어버린 남자. 나를 붙잡은 손과 이것저것 뒤섞인 냄새, 거칠고 섬뜩한 손의 감촉.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와 함께 보던 범죄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어쩌지? 그 뒤의 내용은 뻔했다. 살인범은 목격자를 찾아다닌다. 자신의 살인을 감추기 위해 목격자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두운 밤이었고 범인이 모자를 깊숙이 눌렀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드라마 공식에 따르면 범인은 반드시 목격자를 찾아온다. 나를 어떻게 찾아온 거지? 내가 범인을 모르는 것처럼 범인 역시 나를 모를 텐데. 혹시 얼굴을 봤다 해도 나를 찾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 학교만 해도 2학년 학생이 186명인데다 전교생은 549명이다. 중학교 입학식 날 아빠도 강당에 모인 아이들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해 헤매던 적이 있었다. 그 바람에 나는 한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교복을 입고 있으니 다들 똑같이 생겼구나. 한참 후에나 나를 찾은 아빠가 머리를 극적이며 그렇게 말했다. 국어 선생님은 그런 걸 두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물론 나는 김서방이 아니다. 서방은 결혼한 남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데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김씨가 아니라 이씨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서울에서 이서방 찾기가 될 것이다. 아,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그제야 내 보물 1호인 쌍안경을 범인에게 던지고 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나는 방 안을 뱅글뱅글 맴돌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쌍안경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못 견디게 슬퍼졌다. 20살 생일 때까지는 쌍안경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회전 목마처럼 방 안을 빙글빙글 돌던 나는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또 한 번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쌍안경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